대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황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뒷방 상영관의 온정. 아토믹 줄라이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가을 날씨가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이 8월 거의 마지막 날인데 진짜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확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날씨가 왔고 여러분들 뭐하고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토믹 씨 뭐하고 지내셨나요? 사실 여성영화제 서울 여성영화제 다녀온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오늘 같이 녹음실 오면서 근황 뭐 할지 고민된다고 해서 저도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황이 은근히 고민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여성영화제 얘기를 할 건데 영화 제가 좀 여러 편 봤거든요. 내일도 갈 예정이고 근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좋았던 거 두 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다나카 기누요 감독의 연애편지라는 영화인데요. 이거 굉장히 예전 일본 영화예요. 흑백 영화고. 근데 이게 이 감독님이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이셨는데 뭐 오즈 야스지로랑도 작업을 하고 뭐 그 시대 때 감독 배우였는데 이제 여성 감독으로서 굉장히 배우 출신의 여성 감독으로서 이제 주목을 좀 최근에야 받았대요. 연출을 한 6편 정도 하셨는데 좀 최근에야 그게 복원이 되고 이번에 연애편지라는 영화도 복원되면서 이번에 영화제에서 상영을 한 건데 되게 영화가 특이했던 점이 전후 일본을 다룬 이야기인데 되게 그 일본의 영화들이 좀 전쟁에 대해서 미화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은근슬쩍. 근데 여기서는 되게 우리 모두가 죄가 있다 막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여성의 시각을 되게 많이 넣었다는 게 확 느껴져서 그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되게 그런 그 당시에 고전 할리우드 영화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보면서 좀 데이비드 린의 미래가 생각날 정도로 약간 그런 고전 영화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제가 그냥 막 좀 시간 임박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뒷줄에 배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GV 이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엄청 늦어서 배가 먼저 나가서 저희끼리 얘기는 따로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배랑 같이 봤습니다. 영화인들은 못 말려. 그러니까 정말 못 말려. 진짜 영화제 가면은 꼭 극장에서 연실을 마주쳐요. 맞아. 그 드넓은 영화제에서. 진짜 신기해. 연신은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또 한 편은 이제 어제 본 영화인데 핀란드 영화예요. 알리 하파살로라는 감독의 영화고 걸스라는 제목인데 이 영화는 뭐 10대 소녀 3명의 이야기, 뭐 우정과 사랑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 좀 특이했던 점은 일단 이 3명 중에 2명은 레즈비언 캐릭터고 둘이 이제 싸웠다 붙였다 하는 약간 그런 건데 이 다른 한 명은 무성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보통 무성의 캐릭터를 저는 솔직히 못 본 것 같거든요. 이런 그런 작품들에서.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고 이 영화의 나름의 의의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저도 봐온 게 없으니까 이걸 얼마나 섬세하게 그렇고 잘 그렸는지는 평가는 못 하겠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영화 자체가 되게 밝고 재밌어서 이거 만약 이게 왓챠 수입 배급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들어오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주제를 다루지만 밝다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좀 코미디여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궁금하다.
혹시 줄라이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저번에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계속 학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학교 얘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수강 신청을 하고 왔거든요, 아침에. 근데 제가 이번에 신청을 한 과목이 영상 콘텐츠 시나리오 분석, 영화 음악 작곡가 연구, 실용 음악 작사 창작 연구 이렇게 세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제가 무슨 음대생인 것 같은데. 음악 관련 과목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영화 전공인데 근데 이번에 열린 영화 수업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 분야엔 관심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음악 작곡가랑 작사하는 걸 공부할 수 있는,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작사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게 학교에서 막 듣고 싶은 강의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업이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되기는 한데 혹시 제가 좀 약간 뭐든지 크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나한테 어떤 계기가 돼서 내 인생에 뭐가 펼쳐질지 몰라. 막 괜히 막 이런 큰 기대를 하면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작사를 한다고 하면 그 영화에 삽입되는 OST의 가사를 작사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영화 관련된 수업이 전혀 아니고 이거 그냥 정말 작사예요. 그래서 막 K-pop 작사 분석하는 그 커리큘럼에 수업이 그런 것도 있어요.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뭔가 학교에서 듣고 싶은 강의는 아니라는 것도 좀 이해가 가네요. 그냥 뭐 어디 클래스 이런 데 가서 듣고 싶은 수업이지 뭔가 막 연구하고 싶은 건 그쵸, 아니니까. 재밌네요. 뭐 저는 뭐 하고 지냈냐면 저는 일단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밸런스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게 뭔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요즘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랑 혼자 있는 거랑 아니면은 돈도 뭐 제가 이제 직장인이 돼서 저의 이런 소득을 직접 관리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를 써야 되냐, 이 정도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춰가는 걸 배우고 있는 기분인데 제가 저번 달까지는 좀 혼자서 많이 여유 시간을 보내려는 게 많았어요. 뭐 원래도 그렇기도 했고 그런데 점점 좀 뭐라 해야 되지? 심심하고 진짜 내 삶이 직장 생활 아니면은 잠 이걸로 끝나는 것만 같아서 이럴 바에 사람을 만나자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진짜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지금 또 너무 체력적으로 피곤해가지고 뭔지 이해해요. 그래서 과연 이 균형이 어느 정도여야지 내 체력과 내 정신력에 맞는 그거일까 라는 걸 찾는 와중인데 그래서 제가 새로 들어간 모임이 있는데 이것도 영화 모임이에요. 직장인 영화 모임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다룰 영화 녹을 같이 봤어요. 이 단체 사람들과 봤는데 한 8명 이렇게 모였는데 이 중에 CGV였나? 그 SVIP 분이 있어서 그분이 영화맥을 막 단체석을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해가지고 볼 사람 모여요 해서 모집을 해준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화맥을 처음 봤거든요. 이 영화로. 그래서 가서 보고 나서 또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제가 약간 팟캐스트 버릇을 못 버리고 진행했어요, 설마? 그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떡해. 끝나고 저희 혹시 영화 감상 좀 나누다 갈까요? 온정 나왔다. 그거를 제가 진짜 말을 꺼냈는데 다들 흔쾌히 그럴까요? 했는데 심지어 주변에 카페도 늦은 시간이라 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역 가보시면 그 계단, 야외 계단 엄청 맞아요. 큰 데 있거든요. 거기에 심지어 누가 돗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누군가한테 빌려줬다가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거기에 돗자리를 펴고 노브에 대한 영화 감상을 1시간을 나눴어요. 되게 로맨틱하지 않나요? 재밌었겠다. 청춘 영화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막 팟캐스트 진행하듯이 막 말 없는 사람한테 막 누구님은 혹시 근황 토크 먼저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노브 영화를 비교적 한 2주 전에 봤는데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때 끝나자마자 그 대화 나누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내 버릇 어디 안 간다. 진짜 웃긴다. 과연 제발 그 사람들이 즐거웠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렇게 그쵸. 원래 영화 끝나자마자 바로 감상 엄청 나누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기억에 진짜 많이 남아요. 영화 자체를 기억하기에. 근데 그런 자리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맞아. 않거든요. 친구끼리 뭐 영화를 봐도 보고 나서 바로 야 밥 먹자, 뭐 술 마시자, 뭐 이렇게 되면 또 딴 얘기 하게 되니까. 맞아. 그래서 친구가 이거 왜 보자 그랬어? 이러지만 않는 게 다행이잖아요. 전 그래서 주로 혼자 봐요, 영화.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버터도 같이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맞아. 버터 듣고 있니? 얼른 나. 그러니까 물 많이 알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 셋이 오늘 녹음을 하게 됐고 혹시 저희 인스타 에스크 홍보해 주실 분 있나요? 제가 네. 할게요. 저희 뒷방성형관은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을 소개하고 또 방송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나 좋았던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팔로우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스타 팟빵 댓글, 이메일, 그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세요.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소식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 줄라이가 저희 게스트로 여러 번 참여해 줬는데 이제 앞으로도 쭉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더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라 설명해.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환영의 박수. 줄라이 소감이 어떤가요? 아니 이게 게스트로 나왔을 때는 초반에 뒷방상영관의 누구 줄라이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근데 이 뒷방상영관의 줄라이라고 해도 되나? 이러면서 그걸 잘 들어보시면 묘한 정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런 말도 했었어. 그리고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떡해. 너무 좋아요. 맞아. 네, 저희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뒷방상영관 195번째 영화는 조던필 감독의 노브입니다. 이 영화 지금 한창 상영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기대도 많이 했던 그런 영화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줄거리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아토믹 씨가 설명해 주세요. 오티스 주니어 오제이는 아버지와 함께 헤이우드 목장에서 말을 기르고 조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우박처럼 온갖 물건이 떨어지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그 일로 인해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충격적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동생 에메랄드가 목장으로 돌아와 오제이의 일을 돕습니다. 목장 근처에는 어린 시절 할리우드 아역스타였던 주프가 운영하는 테마파크 주피터스 클레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오제이와 에메랄드 그리고 또 주프는 각자의 위치에서 비행 접시를 닮은 어떤 것을 목격하고 공포와 호기심으로 그 정체를 쫓기 시작합니다. 오제이는 그것에 진재킷이란 이름을 붙이고 에메랄드 그리고 전자마트의 직원인 엔젤과 촬영 감독인 홀스트와 함께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으려 합니다. 주프는 자신의 테마파크에서 관중들을 모아 진재킷을 이용한 쇼를 보여주려 하지만 그 자리에 나타난 진재킷은 모두를 빨아들이고 미끼로 쓰려던 말 럭키만 살아남아 다시 오제이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에메랄드는 결국 진재킷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찍게 되고
럭키를 타고 그를 구하러 온 오제이와 마주보면 영화가 끝납니다. 이게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영화 평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줄거리를 들었을 때도 뭔가 갑자기 진작해? 뭐지? 외계인 얘기인가? 그래도 싶고 막 제 실제로 들었던 평 중에서도 뭐지? 그래서 걔는 왜 나온 거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런 평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평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줄라이 씨도 리허설 때 말씀을 해주셨듯이 뭔가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상징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파고들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이게 되게 원래 있는 어떤 장르의 관습을 묘하게 벗어나는 것들이 많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르적인 재미를 만끽하고 싶어서 보러 간 사람들한테는 당황스러운 영화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덕후여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전 장르적인 재미도 충분히 느끼기는 했어요. 맞아요. 긴장감도 계속 있었어요. 맞아. 좀 미스테리, 공포, 그런 스릴러 이런 장르처럼 진저캣이 언제 등장할까. 사실 좀 고디가 더 무섭긴 했지만 이런 무서움도 있었고 그런 걸로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일단 이 영화의 감독님이 되게 핫하죠. 조동필 씨죠. 한국인들한테 애칭으로 조동필 씨라고 불리는 조던필 감독인데 이 감독님이 원래 코미디 네. 쪽을 하시다가 이제 감독의 길로 들어선 그런 분인데 이 영화가 지금 세 번째 장편 영화죠. 네. Get Out, Us, Nope. 여러분들은 다른 영화도 보셨나요? 저는 겟아웃만 봤는데 사실 겟아웃이 특이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 그렇게 별다른 감상이 당시에도 없어서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요, 저는. 보통 겟아웃을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두 개를 다 보긴 했는데 어스를 이상하게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Get Out이 좀 더 직관적으로 즐기기 쉽고 메시지도 좀 강렬하고 이래서 보통 Get Out을 선호하시는데 줄라이 씨는 어스를 좋아한다고. 네, 그래서 그 직관적인 것 때문에 좀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포 영화니까 좀 무섭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개봉한 지 좀 오래 지나고 몇 년 지나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스포일러를 당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직접적인 부분들 때문에 긴장감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어스는 근데 예측이 정말 하나도 안 갔거든요. 보면서 모든 게 다 새롭고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 부분도 영화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쿨함이 더 긴장이 되고 더 재밌고 매력적이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감독님의 영화 이번까지 3편을 다 본 셈인데 저는 이 감독님 특유의 그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챙겨볼 것 같은데 흑인 배우들을 서사의 중심에 놓고 기존의 장르적인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같은 거를 좀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걸 비판하고 위트 있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되게 이 감독만의 느낌이 있다고 느꼈고 그걸 이 영화에서 이 노베에서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워요. 되게 상상력이 재밌는 분이란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게 뭐 코미디를 했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 감독님을 감독님으로선 처음 다루지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토이스토리 4에 나오신다고요. 맞아요. 그 인형. 네, 그 오리랑 토끼 인형이 이렇게 손 붙어 있는 더키와 버니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같이 코미디 쇼를 오랫동안 진행한 키건 마이클 키와 함께 두 분이 이제 키앤필이라는 그런
듀오이자 TV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그 더키 앤 버니로 나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맞아. 그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케미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원래 워낙 유명한 듀오라고 하니까. 그렇게도 등장했던 그 분인데, 근데 그 아까 그 겟아웃의 이 제일 메시지가 객관적이고 점점 이제 좀 상징적인 걸 많이 넣으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어스 때부터 그렇고 이제 이 영화도 상징적인 요소를 좀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점점 영화 감독이라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감독님 영화를 재밌게 본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이 배우님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주연 배우인 그 다니엘 칼루야 배우와 키키 펠머 배우. 일단 다니엘 칼루야 이 배우님은 겟아웃에 네, 주연으로 그쵸. 나와서 익숙하죠. 그 겟아웃으로 확실히 대중들한테도 얼굴이 딱 각인이 됐던 것 같고 저는 이 배우를 처음으로 기억했던 게 그 블랙미러 잠시만요. 블랙미러 에피소드에 나왔다고. 네, 블랙미러의 그 첫 시즌에 제목이 15 Million Merits라는 에피소드였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서 그때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겟아웃 개봉했을 때 이 배우가 이제 이렇게 주연 영화까지 찍는구나 했었어요. 이제 그 겟아웃 이후에는 또 유다 그리고 블랙메시아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까지 수상을 하셨다고 정말요? 합니다. 네. 저는 이 배우님이 눈망울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저는 겟아웃이랑 이 놉 이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캐릭터가 말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표정이나 이런 걸로 많은 걸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 눈빛만 봐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특유의 그런 게. 맞아.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말이 많은 캐릭터는 아닌데 눈빛만 봐도 뭔가 저 사람이 진짜 깊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그런 배우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지금은 그 디스토피아 스릴러 드라마인 더 키친이라는 작품을 공동 각본 및 공동 제작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각본까지? 네, 연기는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더 키친이란 작품은 2023년에 넷플릭스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그 키키 펠머 배우에 대해서도 아는 게 있나요? 사실 작품 목록은 많긴 한데 제가 아는 작품은 없었고 근데 이 영화 속 캐릭터인 에메랄드처럼 연기도 하시고 뭐 노래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는 되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되게 유쾌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딱 봐도 뭔가 끼가 넘치는 진짜. 그런 에너지가 있었고 또 좀 유명한 등장인물이라고 하면 스티븐 연 네. 배우님. 스티븐 연 배우님은 사실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 배우님의 영화를 미나리도 안 봤고 안 봤구나. 버닝 봤다. 버닝이랑 옥자. 맞아, 옥자도 나오. 아이 오리진스에 나오셨었네요. 맞아요. 거기에 같은 랩실 친구예요. 저희 Y 오리진스 옛날 옛적에 방송을 했던 그쵸. 영화랍니다. 녹음을 했던 영화. 네. 아무튼 혹시 배우님들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저는 그 키키 펠머 배우님이 버즈 라이트 이어에서 목소리 연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 여자의 이지 역을 맡으셨는데 거기서도 목소리가 정말 발랄하시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당연히 전문 성우가 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발랄하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어떤 에너지가 엄청나다.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래서 영화 볼 때도 이분이 나오는 뭔가 코미디스러운 장면들이 다 너무 좋았거든요. 이분이 너무 잘 살리셔가지고.
그래서 더 다양하게 보고 싶다 생각했었고 스티븐 연 배우님은 저는 미나리를 봤었는데 정말 필모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제일 유명한 그 워킹데드를 안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뭐 미나리도 그렇고 뭐 버닝, 옥자 이런 식으로 한국 관객들한테는 좀 친숙한 걸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더 많이 보고 싶고 이렇게 높같이 그냥 거대한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배우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영화에 대한 트리비아라든지 뭐 주변 이야기를 찾아오신 게 있을까요? 이 진재킷이라는 캐릭터의 디자인에 관한 글을 봤는데요. 이 진재킷이 펼쳐졌을 때, 그러니까 비행 접시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후반부에 펼쳐졌을 때 저는 되게 해파리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디자인 자체에서도 해파리를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칼텍에 계시는 어느 교수님께 감수를 받아서 그런 모습을 구현을 했고, 또 그 교수님께 이제 조던 필 감독이 어떤 이 진재킷이라는 어떤 생명체의 특성을 막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되게 식탐 있고 또 눈에 잘 띄지 않고 가벼운 해파리의 생리적 특성을 좀 더 덧붙여 주셔서 디자인에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 이 글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에반게리온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에반게리온을 안 봐가지고 사실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 에반게리온 특집 녹음의 당사자 중 그러네. 하나로서 맞다, 특집했다. 그 에반게리온에 보시면은 이제 주인공 일행이 사도와 맞서 싸우는데 12사도? 그 사도들이 되게 이 진자켓처럼 거대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생명체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등장한다든지 그래서 압도적인 무력으로 막 초토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모습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좀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진재킷이 이제 후반부에 막 펼쳐져서 이런 네모난 모양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디자인할 때는 시각효과 팀에서 종이접기 같은 거에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재킷의 다양한 모습을 디자인하고 완성하는데 18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그 후반부에 진자켓이 펼쳐지는 좀 네, 본 모습을 네.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눈 부분이 네. 좀 카메라의 렌즈 같고 그 펼쳐지는 것들이 암막 커튼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본다는 것, 뭐 촬영,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랑 연관해서도 이 디자인을 좀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해파리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줄라이 씨가 뭐 이게 하늘인데도 바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셔가지고 그 생각도 났네요. 아, 그거는 리허설 때 아토미 아톰 한 얘기하셨네요. 얘기로 저는 조스를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고 또 그 여기서 이 감독님이 영감을 받았다는 다른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때 줄라이가 말했던 그 네, 이게 제가 뭐 감독님의 인터뷰 같은 걸 본 건 아니라서 확실하게 영향을 받으셨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냥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진재킷이 나올 때 조스랑 미지와의 조우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진재킷이 등장하는 방식이나 뭔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조스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조스에서는 조스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거든요.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자신 있게 사냥을 할 수 있어. 이런 사냥꾼들은 다 죽고 조스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노블 보면서도 진재킷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뭐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어떤 진재킷의 속성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재킷을 무서워해서 마땅히 도망치고 숨고 하는 그 세 명의 엔젤, 오제이, 에메랄드 이 세 명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스가 생각나기도 했고 뭔가 거대한 어떤 광야 속에서 비행 접시가 이렇게 나오고 도시의 어떤 불빛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작게 잡히고 하는 그런 거대한 구도 같은 것들은 미지와의 조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영화가 엄청 정적이거든요, 생각보다 맞아요. 영화가. 보다가 졸 뻔했어요. 네, 저도. 되게 조용하고 정적인 영화인데 이제 막판에 어떤 스펙타클이 등장을 할 때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노블 보면서 어떤 그런 거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에서 압도당하는 경험을 봤잖아요. 그게 좋으셨던 분들은 미지와의 조를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터에서 이 주인공인 오제이가 위를 좀 올려다보는 이 모습도 조스 포스터랑 좀 닮았다는 맞아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아토믹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진자킷의 그런 디자인들을 볼 때 컨택트 생각도 났던 것 같아요. 맞아. 컨택트에서도 그게 왜 처음에 그거를 이렇게 그 외계인의 다리 부분만 보고 그걸 무슨 헵타포드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다리가 6개인가 7개인 어떤 동물을 이르는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헵타포드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컨택트에서 그 외계인의 전체 모습이 등장을 하면 그게 그냥 다리의 일부였고 사실은 더 거대한 뭔가 머리와 몸통이 더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재킷도 그런 점에서 처음에 그냥 주프가 뷰어라고만 부르고 그냥 비행 접시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걔가 엄청 확장하고 변형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컨택트 생각도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발상이 너무 재밌었던 게 UFO를 당연히 기계라든지 좀 그런 무생물로 생각을 하기 탈 마련인데 것으로 보통 생각하죠. 그냥 탈 것이고 무생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생물이라고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한 것 자체가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그래서 오제이가 더 대단해 보였어요. 탈 것이라고 하니까 말이랑도 연관이 되네요. 말도 거기서 뭔가 이렇게 탈 것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오제이랑 에메랄드가 홀스피플이라고 불릴 그쵸. 정도로 말을 사랑하고 말 대신 내가 먹잇감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을 단순히 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물이랑 어떤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진재킷이 탈 것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동물이었다. 그거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네요. 맞아. 그리고 엔젤도 그 UFO란 단어를 듣고 나서 UFO 말고 UAP라는 그런 용어가 있다.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정확한 대사는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UAP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UAP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UAP는 뭐 한글로 번역하자면 미확인 어떤 공중에 있는 현상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제 UFO는 날아다니는 오브젝트의 줄임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물체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나 그러니까 그냥 무생물이 아닌 어떤 것, 모르는 것으로 좀 더 의미가 확장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선이었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 대사가. 그리고 또 그 줄라이가 리허설 때 말했던 촬영 감독님? 네. 이 영화의 촬영 감독님은 호이트 반 호이테마라는 분인데 놀란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덩케르크랑 테넷을 만들었던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뭔가 웅장한 그런 그림 혹은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는 촬영 이런 거 정말 잘하시는 분인 것 같고 저도 이거를 아이맥스로 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후회가 진짜 많이 남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아이맥스를 이해를 못했어요. 막 저렇게 어. 티켓팅까지 하면서 저렇게까지 영화를 봐야 되나? 했는데 볼만하죠. 왜 보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 약간 여담하자면은 아이맥스 화면으로 볼 때 초반부에 그 뭐 유니버셜 뭐 그 우주 뭐 별 있는 그 로고 장면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반했어요. 맞아. 거기서부터 좀 눈 돌아가요. 내가 지금 우주에 있나? 그리고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아이맥스로 봐서 더 좋았던 장면들도 있었고. 자, 사실 화면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반관에서 보면은 조금 잘려서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꼭 아이맥스로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직 녹음 때는 지금 못 보고 왔지만 시간 되면 아이맥스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경험자로서 추천합니다. 음. 그리고 또 그 전자기기 마트에 대한 얘기도 아. 재밌었어요. 네, 그 전자기 이제 엔젤이 일하던 그리고 또 오제이가 CCTV 같은 걸 사려고 갔던 전자마트가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이제 프라이스 일렉트로닉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는 체인이래요. 그래서 조던필 감독이 그 전자마트를 아예 각본에 쓰고 또 어떤 막 여러 매장들을 답사를 해서 원래는 어느 지역에 있는 또 하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테마로 꾸며진 데가 있대요. 그런 테마로 꾸며진 지점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쓰는 중에 아니요 뭐 아무튼 영화를 찍기 직전에 이 프라이스 일렉트로닉스라는 곳이 아예 폐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매장이 폐점까지 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조던필 감독이 그냥 일반적인 마트 모습을 꾸며서 해야겠다 했는데 좀 아쉬워서 그 프라이스 일렉트로닉스의 소유주인 랜디 프라이라는 사장님과 그 가족분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되게 기뻐하시면서 다시 매장을 좀 구현을 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가족 사업을 하는 분들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나름의 추억이 되는 일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주프가 진즈킷을 불러서 쇼를 하려고 관중들이 막 오잖아요. 거기에 앉아 있는 역할로 이 소유주인 랜디 프라이와 아내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비하인드예요. 음. 왜냐하면 이 영화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포착하는 지점이 많은 영화잖아요. 뭐 말이 CG로 대체되고 뭐 그 처음 그 영화에 나왔던 흑인 그 말 기수 선조는 이름조차 기억이 안 되고 필름 카메라가 나오고 서부극과 비슷한 장면들도 나오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사라져가는 마트를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영화 안팎으로 이렇게 조응하고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리허설 때도 이 흑인 기수의 이름을 우리도 다시 찾아봐야겠는걸? 하고 검색을 열심히 했더니 그 알리스테어 이헤이우드라고 극 중에 나온 그 이름을 가진 그 기수였죠. 헤이우드. 그래서 헤이우드 가문인 오제이와 에메랄드가 등장하죠. 이게 풀 네임을 외우긴 어렵지만 헤이우드는 확실히 각인이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독님이 뭔가 목표하셨던 바를 이루신 게 아닌가. 그 에메랄드가 초반에 그 다들 이 이름 모르시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감독님이 에메랄드 입을 빌려서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저 이름을 꼭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고 저희가 폭풍 검색해가지고 아니 이게 기사에서도 다 안 나와요. 맞아요. 그냥 최초의 흑인 기수 이렇게만 나와요. 하지만 저희는 결국 찾아냈다. 기억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해보는 다시 보기 코너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장면들을 얘기해볼 건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용화맥으로 봐서 더 좋았던 장면들을 몇
군데를 말을 해보자면 저는 물론 이 영화를 용화맥으로 딱 한 번 봤지만 같이 봤던 일행분들 중에는 부지런하게 이미 2D로 보고 또 용화맥으로 봤던 그런 분들도 계셔서 그때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들었었는데 저는 일단 좋았던 거는 그 진자켓이 밤에 이 주인공 일행 습격했을 때 진자켓이 먹고 난 이제 사람들이나 생물체들을 다시 그 피 같은 걸 토해내잖아요. 뼈 따거나 그런 좀 쓸모없이 소화 안 되는 것들을 토해내는데 그거를 이제 오제이랑 에메랄드 집 위에다가 그 약간 토사물처럼 이렇게 쏟아내는데 그게 거의 피인 거죠, 사람들의. 근데 그게 이제 한밤중에 있는 그 황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 그 웅장한 저택에다가 피까지 이렇게 피가 내리는 이 어두운 밤하늘 장면을 보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각적으로 좀 너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하는 공포 영화에 그런 딱 어울리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 이거는 그 2번 봤다는 그분한테 들은 건데 진자켓이 자기가 펼쳐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도 용화맥으로 보니까 그 전체가 웅장하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은 진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저도 진짜 거기서 진짜 끝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펼쳐지는 맞아. 팽창하는 뭔가 계속 속에서 이렇게 까내는 듯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 넓은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압도됐어요. 그 장면에서. 그거 일반관에서 봐도 압도되긴 했는데 그걸 용화맥으로 보면 네, 영화배우로 보면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거 제가 눈 돌아가가지고 이래서 보는구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고디의 침팬지. 사건, 그걸 있었을 때 이제 이거는 뭐 2D로 봤어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카메라 무빙이 약간 무대 뒤편에서부터 이렇게 슬쩍 이렇게 가서 그 실제 화면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이걸 용화맥으로 보니까 제가 진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몰래 이렇게 살금살금 걸어가가지고 거기 지켜보는 것처럼 이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웠어요. 이 부분은 진짜 공포였어요, 저한테. 고디 진짜 고디 장면 진짜 무서웠어. 고디가 더 무섭다니까요. 진짜 그것보다. 여러분은 뭐 좋았던 장면 있나요? 저는 일단 그 영화 시작하자마자 아빠가 동전에 맞아서 죽고 그 말은 열쇠를 맞잖아요. 맞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근데 그 이제 동전 얘기는 아까 아토믹이었는지 온정이었는지 온정. 온정이 해준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이따 온정에게 부탁을 하고 저는 그걸 봤을 때 열쇠가 뭔가 왜 여기서 열쇠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오제이랑 에메랄드랑 이런 친구들이 진자켓으로부터 도망가고 살아남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고 차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너무 동물적인 설정인 거예요. 애초에 인간이 집이라는 공간을 만든 게 다른 동물로부터 피해서 동굴로 들어가고 집을 만들고 이런 피해서 자기가 살 곳을 찾고 안식처를 찾고 하면서 집이라는 개념이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차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그 진제킷이라는 거대한 동물을 피하기 위해 약한 동물이 도망치는 그런 되게 원초적인 어떤 인간의 본능이랑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말에 꽂혀 있는 열쇠가 이렇게 해석하기 좋아하는 덕후에게는 또 이렇게 덕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물이었던 것 같아요. 집과 차에 계속 들어가는 설정도 그렇고. 그쵸. 그냥 오토바이에 탄 사람은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메랄드도 시동이 안 걸려서 막 고생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동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동전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영화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가 눈에 동전이 꽂혀서 죽는 그 장면에서부터. 그래서 이걸 진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은 돈에 눈이 멀어서 죽은 거잖아요. 실제로도 이 아버지는 좀 이 말들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일가를 좀 부흥시켜보자 음. 이런 식으로 좀 사업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그다음 이 영화 전체적으로도 저는 이 영화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판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사람이라든지 뭐 이름 모를 흑인 기수 혹은 말이나 이런 생물체들을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 고디도 그렇고 주프도 그렇죠. 아이억스타. 좀 착취하고 그들한테 좀 즐거운 모습을 어떻게 뽑아내가지고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활용할까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중심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판하려고 그렇게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극 중에서 실제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홀스피플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말이 희생되는 것도 진짜 싫어하고 진자켓을 뭔가 생명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우하고 그렇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일행들만 살아남은 걸로 봐서 그렇게 이전까지 해왔던 그런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제 좀 한물 갔고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좀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넣었다고 이 영화에 저는 봐서 그 돈에 눈이 멀어 죽은 장면도 의미 있다고 굉장히 느꼈어요. 그 아버지 설정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진제킷이라는 이름도 원래 에메랄드의 첫 말이 될 말의 이름이었는데 에메랄드가 그 말을 타기로 한 날에 갑자기 다른 촬영이 잡히니까 아버지가 그 진제킷 말을 촬영장에 보내버리잖아요. 에메랄드랑 한 약속과 달리. 그쵸.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온정이 말한 해석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자켓이 오제이가 처음으로 길들인 말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또 이 외계 생물 이 진자켓도 뭐 길들였다고까진 뭐하지만 제일 먼저 습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 것도 오제이였죠. 오제이가 처음 길들인 말인가요? 그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에메랄드랑 진제킷에 대해서 하는 대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제 에메랄드가 처음 길들일 말이었는데 그걸 오빠한테 뺏겼다? 약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제이가 길들인 건 맞는데 오제이의 첫 번째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이제 에메랄드가 뺏겼다는 거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놓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에메랄드가 이제 그 날아다니는 진재킷을 포착을 하는 게 좀 더 그때 자신이 잡지 못했던 진재킷을 에메랄드가 잡게 된다는 의미로 봤어요. 근데 저는 근데 대사에서 줄라이 씨처럼 저도 받아들이긴 했거든요. 뺏긴 건 뭐 아버지의 욕심 때문이고 길들인 건 오제이다 했는데 여튼 이 해석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뺏겼던 거를 되찾았다? 그런 그래서, 느낌? 뭐 에메랄드가 그래서 오제이를 싫어했다 이런 의미는 저도 아니고 뭐 좀 기분이 나빴던 건 아빠에 대한 거였지 어쨌든 진재킷을 자기가 못했던 뭔가인데 그거를 나중에 에메랄드가 이뤄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영화에서 진자켓을 찍으려는 주인공 일행의 노력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재밌죠. 이거를 줄라이 씨가 리허설 때 말씀을 해줬는데 공포 영화 클리셰랑 좀 다른 것 같다고. 네. 보통 공포 영화에서는 호기심이 있고 뭔가 나서서 자꾸 뭘 하려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막 걔네가 작전 세울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 그냥 도망가 이러면서 불안했는데 실제로 그들도 거기서 약간 현타가 왔는지 이게 세상을 구하는 일 맞지? 이러면서 머쓱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고 촬영을 하겠다는 그 초기의 목적을 달성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희가 기존에 봐왔던 공포 영화의 어떤 관습이랑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기가 있고 그거를 보지 말라는 그 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도망치지 않고 계속 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일반 크리처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냥을 하는 방식은 또 아니고 진짜 캣을 뭐 죽이겠다는 게 네.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냥 이 홀스피플인 이 오제이와 에메랄드가 기존에도 말을 사용을 할 때 말들을 영화에 출연시켜서 그걸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쨌든 말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게 어떤 정말 좋은 일이냐라고 말하면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말들이 그냥 그런 주푼의 테마파크 같은 데 팔려가는 것보다는 오제이와 에메랄드의 어떤 그런 케어를 받으면서 영화에 출연도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일 그쵸. 수 있잖아요. 말들의 건강이라든지 네. 이런 컨디션을 계속 체크하기도 하고. 정말 전문가니까요, 음. 그들은. 근데 그래서 그들이 진재킷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그런 설정이 지금까지 그런 뭐 공포영화, 크리처물 이런 거에서 봤던 거랑은 너무 달라서 재밌었고 예측이 그래서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뭔가 저 생각에는 그 기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했던 거랑 뭔가 의도는 같아도 그걸 대하는 태도라든지 방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고, 그쵸. 그 안 좋았던 방식의 얘가 고디죠. 그쵸. 고디의 어떤 습성 같은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 풍선이 터져서 고디가 자극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거기에 오제이랑 에메랄드 같은 전문가가 있었으면 그 현장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고디도 그 정도로 난폭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단순히 그냥 제압하려고만 하니까 더 큰 비극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상을 존중하면서도 이렇게 무언가를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줄라이 씨가 잠깐 언급했듯이 엔젤의 대사였는데 이렇게까지 사진을 찍으려고 목숨을 걸고 하니까 우리 지금 이거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거 맞지? 이랬는데 침묵이 흐르고 사실 이들의 목적은 그냥 사진을 찍어서 돈을 벌겠다. 그쵸. 이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성공한 것도 그게 좀 트위스트적으로 맞아요. 보여서 재밌었고. 음. 그래서 이게 이분법적으로 뭐 보는 게 나쁘다, 보면 안 된다, 혹은 뭐 찍는 건 좋은 행위다, 안 좋은 행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맞아요. 게 감독도 어쨌든 영화를 보는 사람이고 찍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는 관객도 영화를 보는 존재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독의 고민이 다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의도가 그 주프가 진재킷을 뷰어라고 호칭을 불렀잖아요. 네. 거기서도 잘 드러나죠. 그리고 그 뷰어라고 불렀는데 사실 그 주프의 공연에서 관람객들이 럭키가 잡아먹히는 거를 관찰하는 그런 입장으로 다들 생각했는데 진짜 뷰어인 진자켓이 나타나서 관찰하는 그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때 막 뭐 저 이 영화를 보는 이 영화 실제 영화 관람객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리허설 때 막 이거 관련해서 아토믹 씨가 이 영화에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등장하는 것도 흥미로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리고 진자켓을 피하는 방법이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사고들, 고디의 사고와 또 럭키가 촬영 현장에서 날뛰었던 것의 이유는 다 눈을 뭔가 마주쳤기 때문에 뭔가 눈에 시각적 자극을 엄청 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였는데 그래서 되게 눈에 대한 것, 또 눈과 비슷한 기계인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계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진짜킷을 포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CCTV와 또 엔젤이 이제 가져온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진재킷이 나타나면 좀 전자기기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아날로그 필름을 써야겠다 해서 촬영 감독이었던 홀스트에게 연락을 하죠. 그래서 홀스트가 이렇게 완전 손으로 그 필름을 감아야 하는 수동 카메라를 갖고 와서 그거를 통해서 찍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실제로 찍는 거는 그 주프의 테마파크에 있는 사진 찍는 우물이었잖아요. 기념사진을 찍는 우물인데 그게 굉장히 초기 카메라 형식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통 그런 테마파크나 요새 되게 뭐 인생 네컷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기념사진 찍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곳은 보통 지금은 정말 파일로 전송을 받고 나와도 그냥 조그만 사진 인화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엄청 필름 같은, 그러니까 엄청 커다란 폴라로이드 필름처럼 생긴 곳에 나와서 엄청 아날로그적인 기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그 말을 탄 흑인 기수 얘기가 나오는 에드워드 그 머브리지? 이름이 까먹었는데 아무튼 머이브리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계속 이게 디지털 카메라에서 필름 카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기 형태의 그런 카메라 형태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점점 초기 형태로 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이제 영상도 아닌 연속된 촬영 사진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줘서 그게 마치 이어지는 동영상처럼 보여지게 연출을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그 점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아날로그적인 게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목장 집에서도 LP를 틀어서 노래를 듣기도 하고 또 그 마지막에 그 TMG라는 어떤 약간 가십 많이 쓰는 그런 뭐라 하죠? 뭐 언론 매체? 언론 뭐 그런 곳에서 이제 카메라로 찍으려고 오토바이 타고 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때 오제이는 말을 럭키를 타고 달리는 게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이랑 그런 바이크의 차이도 재밌었고 계속 아날로그와 뭔가 현재와 우리가 초기에 시작했던 어떤 것에 대한 거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에메랄드는 후반부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고 오제이는 럭키 아날로그적인 말을 타고 도망치는데 또 서로를 돕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협력하면서 진작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도 좋았고 그 에메랄드가 오토바이 탔을 때 이렇게 슬라이딩하면서 찍 멈추는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네. 네.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아키라 아키라 장면을 아예 오마주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저거 약간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찾아보니까 그냥 그거를 이제 보통 뭐 아키라 슬라이드 아니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카네다라는 캐릭터 이름을 따서 카네다 슬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아예 그거를 좋아해서 오마주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 덕력 뭐야?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신대요. 찾아보니까. 제 기억 조작일 수 있는데 스칼렛 요한슨도 블랙 위도우로서 왠지 그런 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벤져스 했을 수도 시리즈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 시절 일본 SF 애니메이션이 거의 지금 엄청 많이 그리고 오마주되고 약간 아키라가 그렇잖아요. 특히 되게 기념비적인 그쵸. 거라 진짜 웬만한 약간 그 시대에 80년대 좀 어린 시절 10대 아니면 뭐 20대까지 보냈던 사람들 감독들 인터뷰 찾아보면 아키라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도 결국 덕후구나 약간 근데 그런 저도 생각이. 여담인데 약간 그쯤 일본 SF 애니메이션들 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때부터 카우보이 비밥 때까지도 그게 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저는 그 에메랄드가 우물로 사진 찍는 것도 이렇게 동전을 넣어서 맞아요. 이거를 레버를 돌려서 직접 수동으로 찍는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것도 좀 이 영화 메시지랑 관련하면은 뭔가 제 값을 내고 그 대가로 뭔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은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동전을 넣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 눈을 마주친다는 것도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을 마주치는 게 좀 당연한 그런 관습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제가 막 과학적으로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람이 동공이 좀 작고 동물들에 비해서 그래서 검은 자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보이게 발전을 해왔대요. 신체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불리한 진화라고 할 수 있대요. 왜냐면은 시선을 들키면은 어디로 도망갈지를 들키니까. 그래서 야생 동물들은 오히려 흰자위가 잘 안 보이게. 저 이거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진짜요? 흰자가 보이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야생 동물들은 그 흰자위가 안 보이게 발전을 했는데 인간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했다. 근데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게 당연하고 인간의 방식이지만 동물들, 그러니까 뭐 진자켓, 고디, 말들에게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생물들을 존중하려면 그 생물들의 방식으로 OJ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가가는 그런 게 필요했던 건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인간만의 방식으로만 했던 이들은 다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아날로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게 최근에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그 구세대와 신세대를 대표해서 나누는 대화들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아날로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스포일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꼭 영화를 보셔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날로그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가슴이 웅장해질 진짜 궁금해. 대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요즘 그 썸머 필름을 타고도 그렇고 오마주라고 이정은 배우님이 주연한 사라져가는 여성 영화인들을 찾아가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가 저는 좀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숏 콘텐츠가 사랑을 받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극장에 가지 않고 이런 시대가 그 감독들에게 아날로그를 다시 돌아가고 아날로그를 추억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녹도 뭔가 그런 배경 아래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서부극적인 모습이라든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저는 또 사라져가는 것도 맞는데 되게 영화에 대한 영화? 아니면 어쨌든 자기가 하고 있는 매체에 대한 그런 좀 메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요새 엄청 많이 나온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팬데믹인 것 같아요. 갇혀있으면 계속 자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놉도 감독님이 이런 팬데믹 동안 썼다고 하는데 뭔가 외부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갇혀서 있다 보면 자꾸 자기가 했던 거 생각하고 내가 할 거, 뭔가 나 위주로 생각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영화에 대한 거, 카메라에 대한 거, 미디어에 대한 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넣은 거 아닐까 싶었어요. 나는 영화를 왜 찍는가? 난 무엇을 찍고 싶은가? 어떤 자세로 찍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담겨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어떻게 보면 전작들도 그렇고 자극적이라면 자극적인 뭔가 그런 볼거리를 찍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보여주는 게 맞는 일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좀 미국 영화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름답고 알록달록한 거를 좀 공포스럽거나 슬픈 그런 장면 속에 넣어가지고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삐에로? 맞아요. 피에로가 대표적이죠. 뭐
맨날 그 삐에로가 공포영화, 미국 공포영화 소재로 되게 맞아.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항상 막 아름답고 그러니까 알록달록하고 예쁜 막 풍선 들고 막 그런 분장하는데 사실 엄청 무섭다라거나. 근데 뭐 이 인형도 무섭게 쓰이죠. 그쵸.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음.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서도 풍선이라는 소재도 되게 자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고디가 그렇게 난동을 피우게 된 계기도 풍선이 갑자기 터져서 그런 건데 풍선도 되게 보통 알록달록하고 예쁘고 귀엽고 막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뿐만 아니라 진자켓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막 펄럭펄럭대고 이런 모습이 좀 풍선 같은 뭐 패러글라이딩의 낙하산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맞아. 하기도 하고 맨 후반부에 그 진자켓이 먹었다가 죽게 되는 그것도 거대 그쵸. 풍선 인형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풍선이라는 소재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런 괴리감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요소임과 동시에 좀 반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좀 부드럽고 막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터져버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재로 느껴졌고 또 이거 관련해서 진자켓의 설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생명체들을 한 번에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천천히 소화를 한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래서 진자켓이 등장하면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죠. 근데 그게 줄라이 씨가 아까 언급해 줬듯이 그 리허설 때 이게 테마파크에 가서 사람들이 즐거워서 비명을 지르는 건지 아니면 지금 괴롭고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것도 좀 그런 괴리감이라든지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해서 재밌었어요, 되게. 그래서 그게 계속 이게 보는 것에 대한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인 저의 관객으로서의 자아를 떠올리면서 계속 영화를 보게 되는데 저도 맨 처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그 사람들의 소리가 약간 들려요. 근데 저는 그게 환호성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뭔가 뭐 라디오 방송 같은 소리가 약간 들리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진재킷 내부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게 나중에는 그게 환호성이 아니라 비명이라는 걸 알았을 때 진짜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저희가 공포 영화를 보면서도 비명을 지르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이게 짜릿하고 스릴이 있어서 나는 뭔가 좋은 비명인지 아니면 너무 끔찍해서 싫어서 내는 비명인지 그게 저는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심리가 되게 그 둘 중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되게 모호한 모순적인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관객으로서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자켓이 자꾸 진짜 생명체가 아닌 말 모형 동상이라든지 사람 모형의 풍선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자꾸 체를 하고 귀엽다. 체한다고 하니까 아프지 마 진재키. 결국에는 터져서 죽게 되는데 그런 것도 주프가 진자켓한테 뷰어라는 명칭을 붙여줬다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관객들이 뭔가 진짜와 진짜 아닌 것을 구분을 못하고 막 소비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그러다가 탈이 나는 그런 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인 놉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목을 왜 놉이라고 했을지? 저는 아직 모르겠고 별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노비란 제목에 대해서. 그냥 노비란 대사 되게 좀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정말 흔히 쓰는 말이고 그래서 그냥 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저는 이게 보지 말라는 금기, 어떤 생명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교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기를 다뤄서 노비라는 제목이 붙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에메랄드가
이 노비라는 대사를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음.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에메랄드의 고집을 나타낼 때 노보다 노비 훨씬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끝까지 찍고자 하는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서 감독의 어떤 자아가 담긴 제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저도 찾아봤을 때 감독님이 그냥 별 의미 없이 넣었다는 썰도 있고, 뭐, 높 자체가 무언가의 약자다. 뭐 이런 썰도 있었고, 아니면은 줄라이 씨가 말씀하신 대로 금기나 서원이나 뭐 그런 걸 넘지 않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리고 또 마지막 씬에 대해서도 다른 영화가 떠올랐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오제이가 말을 타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되게 먼지 속에서 등장하잖아요. 럭키를 타고. 그때 저도 그렇고 줄라이도 타란티노의 장고를 떠올렸습니다. 장고도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고가 구하러 와서 말을 타고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도 그 흑인 기수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되게 장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장고에서도 흑인이 말을 탄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는 또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도 맞기도 하지만 그 말을 탄 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장고를 떠올리게 했고 또 이 노베 서부극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부극이라 하면은 정말 백인 남성의 영화인데 근데 여기서는 말을 탄 어떤 카우보이 백인 남성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대신 말을 타는 거는 오제이가 흑인인 오제이가 타고 또 흑인 기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심지어 주프도 어릴 때 그런 꼬마 보안관이라는 캐릭터를 했는데 사실 주프는 아시안이잖아요. 그래서 서부국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백인 남성 카우보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재밌었어요. 좀 그래서 이게 주프 캐릭터가 그래서 더 재밌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프가 어렸을 때 출연했던 그 시트콤 쇼에서 고디스 홈. 네, 거기서 유일하게 그 동양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침팬지 고디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공격을 하는데 주프한테만 다가가서 주먹 인사를 해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주먹 인사 장면이 그 집에서 살아남은 엔젤하고 에메랄드가 또 우리는 이걸 겪어본 사람이야 하는 그런 비슷한 류의 대사를 하면서 주먹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 고디랑 주프가 너랑 나는 뭔가 같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연대감 그리고 이 쇼에서 어떤 노출되는 약자로서의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프가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유일하게 고디를 제압하거나 그렇게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주프를 굳이 어린 동양인으로 설정을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장면을 온정은 또 다르게 해석을 했었잖아요. 네. 그게 너무 흥미로웠어서 그것도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줄라이 씨의 의견도 충분히 그게 있지만 설득력이 있는데 또 동시에 보면은 근데 주프라는 캐릭터가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착취당하기만 하고 좀 이 주인공 일행처럼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의로운 그런 쪽이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니라는 게 재밌는 거죠. 근데 주프가 그 현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약간 오만함을 가지게 된 거죠. 그 현장에서 하필 그 누나 역할로 나왔던 배우의 신발이 되게 희귀하게 서 있는 고지곳대로 서 있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고디가 자기만 죽이지 않고 한 걸 보면은 아, 난 어쩌면 좀 선택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오만함으로 박물관
본인만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사건을 추억하고 그런 오만함으로 나는 진재킷도 길들일 수 있다 해서 쇼까지 만드는데 그 쇼를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오제이가 기른 말들을 희생시켜가지고 그런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런 오만함에 결국에 본인도 길들이려다가 본인이 잡아먹히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현장에서 주프가 살아남았던 것도 주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프가 무서워서 그 테이블 밑에 숨었는데 그 식탁보로 눈이 가려졌던 거죠. 그래서 고디와 눈이 마주치지 않아서 우연히 살 수 있게 됐던 건데 그걸 이제 자신만의 특별함으로 착각하는 그런 측면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주프도 그 쇼에 어떻게 보면 약간 희생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온정과 반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트라우마에 매여서 막 그런 그 시트콤에 대한 막 비밀의 방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헤어나오질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첫사랑도 그 불러와서 그 쇼에 막 구경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래서 고디랑 뭔가 어떤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봤고 그래서 주프가 진재킷한테 잡아먹히기 직전의 장면도 그때 딱 주프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묘하게 만족스럽고 행복해 보이는 느낌이 저는 저도 있었거든요. 뭔가 황홀한 느낌? 네, 그래서 그렇게 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어렸을 때 그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현장에서 이 사람이 어린아이로서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그때 저는 뭔가 해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프도 그냥 희생자였던 사람으로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온정의 해석을 들으니까 그 쇼를 주프가 진재킷을 이용해서 쇼를 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그런 양면적인 속성을 다 갖고 그쵸. 있는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해석할 게 너무 많고 방향도 여러 가지로 가능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희생자라던가 좀 피해자라고 해서 피해자적인 속성만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인물들이 뭐 잘하거나 아니면은 좀 세상에 물들면서 본인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더 재밌었던 게 저는 주프가 그 사건 현장을 트라우마로 여긴다기보다는 좀 자랑스럽게 저도 과거의 영광이라 어, 생각했어요. 좀 되게 즐겁게 말할 때도 좀 자신 있고 뭔가 재밌었다는 말투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쇼에 나가기 전에도 그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뭔가 트라우마적인 그런 회상이라기보다는 내가 특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한 회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면서 더 재밌었어요. 저는 그 주프가 그 진재킷한테 나중에 먹히는 그 풍선도 자기 어렸을 때 그 카우보이 시절의 모습을 담은 풍선이고 그러네요. 그 테마파크도 그 자기가 출연했던 그 서부극 그 쇼를 테마로 하는 테마파크고 그게 사실은 요즘 저게 먹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래서 그게 저는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정이 말한 대로 그냥 그 과거의 영광을 저버리지 못하는 캐릭터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프가 이제 진재킷한테 잡아먹힐 때 표정이 좀 황홀했던 게 약간 카메라 앞에 다시 선 느낌? 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주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엄청 다양한 해석과 되게 정반대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속성이 갈리는 게 진재킷을 생명체로도 볼 수 있고 카메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얘기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프로 봤을 때 진재킷을 생명체로 본다면은 주프가 쇼를 위해서 이용한 그런 면에서 주프를 좀 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카메라로서 보면 주프는
자기가 원했던 것처럼 다시 카메라 앞에 서서 되게 만족감을 느꼈던 그런 얼굴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여짐을 당하는 어떤 음. 배우 출연자로서의 만족감. 그러니까 스타 이제 아역 스타였지만 성인 스타는 되지 못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 다시 카메라 원샷을 받으며 만족감을 느낀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네, 또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좀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점이 또 여기서 유명 촬영 감독으로 나오는 홀스트가 맞아요. 정말 인상적으로 맞아. 퇴장하잖아요. 맞아. 저는 그게 누군가 죽는 장면을 웃기게 보면 안 되는데 그게 웃겼어요. 아 진짜? 나는 이게 뭐야 약간 이랬는데. 그 마지막 장면 설명해 주세요. 그 홀스트의 마지막 퇴장. 그 사람이 이제 그 필름 카메라로 이런 것들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놓친 거죠. 결정적인 진재킷의 장면을. 그래서 촬영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자연광의 마법? 이런 대사를 하면서 맞아. 자연광이 마법을 부릴 시간이야. 맞아. 하면서 그 카메라, 그 무거운 카메라를 챙겨가지고 진재킷한테 대놓고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막 등을 보여야 되고 이러는데 대놓고 나타나서 그걸 촬영을 하다가 정말 끝까지 카메라를 붙잡고 있다가 진재킷한테 먹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카메라 감독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사람의 열정이. 진짜 광기. 맞아. 진짜 저 그게 더 웃겼던 게 뭐냐면은 빨리 올라가는데 그 진작에 그 내부까지 계속 카메라가 맞아. 찍히거든요. 맞아요. 그 홀스트가 찍는 듯한 그 화면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건 진짜 광기다. 먹히고 나서도 돌렸구나. 그래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뭔가 누군가는 진짜 열정적이고 저는 좀 멋있게 봤거든요. 그 진짜 열정을.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니 미련하게 본인의 목숨을 벌어가면서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재밌었어요. 이게 다른 기회도 또 만들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쵸. 왜 굳이 자연광의 저기서 마법이 지금 부리고 있으니까 그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영화를 찍는 카메라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지나가면 일생일대의 기회죠. 네,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 왜냐면 거예요. 다른 이제 방송국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내가 이 최초의 이 자연광에 찍힌 진자켓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커리어의 정점인 거죠. 그럼요. 아니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그 최후를 맞는데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근데 또 반대로 에메랄드도 마지막까지 그걸 찍으려고 끝까지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도망쳤고 영화가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그걸 또 우물에 있는 카메라로 달려가서 또 열심히 그걸 막 돌려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거의 이제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겼거든요. 저걸 또 저렇게까지 하네 하면서. 근데 에메랄드는 살아남고 그 카메라 감독인 홀스트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홀스트가 죽을 때 감독이 이게 어쨌든 그런 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으니까 저것도 그런 맥락에서 카메라 감독이 촬영하다가 죽는 설정을 넣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에메랄드는 또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뭔가 그렇게 단순하게 감독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캐릭터들의 어떤 설정이나 죽음 같은 것도 그렇게 단순한 구도로 보게 냅두고 싶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앞서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카메라 감독은 그 진재킷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않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금기를 위반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 에메랄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영리하게 풍선을 먼저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찍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금기를 지키고 자신을 뭔가 영리하게 방법을 써서 그 상대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촬영을 한 에메랄드는 그래서 살아남았구나.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홀스트 너무 인상적. 그 얼굴 클로즈업 되는 거. 막 입 벌리고 소리 지르면서 우와. 카메라 엄청 돌리잖아요. 아, 그럼 그 대사 밈 될 것 같아. 자연광의 마법? 자연광이 마법을 부릴 시간이야. 아, 이거랑 또 막 그 원래는 구름으로 위장을 하잖아요, 진자켓이. 맞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한강을 갔는데 그때도 야, 저 구름 안 움직이는데? 저 아까부터 저기 있는데? 계속 이러면서 귀엽다. 놀았거든요. 이것도 기억이 나고. 아, 또 그리고 또 짧게 얘기하자면은 이 등장하는 말들 이름에도 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말들 이름이 여러 개 나와서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진재킷도 그렇고 트리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도 약간 돌아다니다가 이제 진자킷한테 잡아먹히면서 어떻게 좀 본격적으로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고스트. 럭키와 네. 고스트 또 럭키도 실제로 행운을 상징해서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고스트도 뭔가 유령처럼 하얀 말이었는데 정말 밤중에 그렇게 진자킷한테 UFO한테 먹히듯이 이렇게 맞아. 그 장면 먹히고? 되게 멋있었어. 그래서 말 이름에 대한 것도 재밌었고 또 그 얘기 해주세요. 그 테마파크 안내 멘트. 아, 그 테마파크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서는 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그 주프의 목소리로 녹음된 게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본 친구가 당신이 이 영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괜찮지만 이 극장은 나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테마파크가 상징하는 공간이 되게 지금 영화가 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극장에 사람들이 더 이상 많이 가지 않고. 근데 그런 점에서 이 테마파크가 극장이라는 공간을 그래서 상징하는 곳일 수도 있겠다.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사라지고 뭔가 점점 추억 속에 남을 수도 있는 하지만 우리는 이게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 아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그런 해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피터스 클레임이란 테마파크를 이제 촬영 끝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 외계인 인형도 판대요. 아, 진짜? 그 마치 메뚜기였나 사마귀였나 사마귀 같이 생긴? 그렇게 생긴 그 왜 CCTV에서 진자켓 찍는 거 방해한 그 벌레 있잖아요. 그 벌레 맞아. 얼굴이 딱 그 그러네. 공연 때 역삼각형 그 얼굴. 외계인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것도 노렸구나 싶었죠. 그러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계인의 바로, 이미지잖아요. 그 외계인 머리가 얼굴. 큰. 그래서 그 초반에 그 말 농장 거기에서 주프의 아이들이 그 인형에 맞아. 탈을 쓰고 거기 너무 놀래킬 때 무서웠어. 저는 진짜로 거기도 진짜 공포였어요. 거기 진짜 무서워. 전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맞아. 거기도 그랬고 아, 근데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는데 그 홈페이지 아까 구경했는데 그 이 테마파크에서 쓰는 동전 이름을 징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홈페이지에 약간 그 카우보이 모자 이렇게 3개 놓고 야바위처럼 이렇게 동전 하나 들어가 있고 떡 먹는 용만이처럼 이렇게 동전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걸 맞추면 이 징글을 줘요. 근데 이 징글 3개를 모으면 그 우물 사진 그 윙킹 웰이라고 이름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그거 동전 3개 모아서 눌러봤거든요. 버튼 홈페이지에서. 그랬더니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서 인스타 그 스토리에 필터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 우물에서 찍는 것 같은 그 필터. 그래서 귀엽다. 나도 이따 찍어야지 했어요. 재밌다. 아, 그리고 또 웃긴 장면. 또 웃긴 장면? 그 홀스트가 이제 협력해주기로 해서 왔는데 이제 오제이가 아니 근데 디지털 기계가 다 무력화되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 그럴 줄 알고 아날로그 카메라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에메랄드랑 오제이가
맞아. 아주 박수를 진짜. 열정적으로 그 하이파이브 맞아. 같은 걸 하면서 I knew it! 막 이러면서 막 외쳤던 게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둘이 되게 뭔가 에메랄드가 이 가족들을 좀 꽤 오래 떠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버지의 이제 사망 소식을 듣고 다시 목장에 돌아온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둘의 사이가 잠시 멀어져 있긴 했지만 막 안 좋은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둘이 잘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런 모습에선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또 그 뭐지? 진재킷을 이제 아빠가 그냥 데려가서 에메랄드가 진재킷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도 이제 오제이는 자기는 항상 널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둘이 이제 계속 내가 너 보고 있어 이런 손으로 표시하는 둘만의 것도 제스처가 있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좋았어. 또 되게 그 진자켓한테서 둘이 서로 도와주면서 도망칠 때 서로 그 제스처 하는 게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사실 그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눈 이렇게 보고 있다 표시하는 게 되게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 똑바로 해. 나 약간 감시하고 이렇게,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럴 쓰이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되게 항상 관심을 갖고 뭔가 주위에서 지켜줄 사람이 내가 있다. 약간 이런 안심의 메시지로 쓰인 게 좀 뭔가 오히려 되게 새롭게 갑자기 그쵸? 느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재킷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보지 말라는 금기, 그다음에 함부로 그렇게 뭔가 볼거리로 소비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들은 또 서로를 계속 봐준단 맞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화가 진짜 하나로 계속 막 답을 쉽게 내리는 게 아니라 레이어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석이 되고 이 행위 자체가 맞아. 그리고 등장인물 그 계속 막 이 감독님의 특징인 좀 비틀기 트위스트 얘기를 하는데 방금 뭐 거기도 그렇고 애초에 그 등장인물 구성도 흑인들의 좀 그 엔젤도 백인이라기보다는 좀 히스패닉 계열 같은 그런 인물에 홀스트라는 백인이 조력자로 등장했다 사라지고 그래서 흑인 주인공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거기다가 이 또 그 설정도 있었잖아요. 에메랄드가 레즈비언이다. 맞아요. 뭐 이런 설정도 막 넣고 플러팅을 끊임없이 하죠.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아주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조던필을 보면서 저는 봉준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뭔가 타고난 이야기꾼 같은 느낌도 그렇고 어떤 사회 구조적인 메시지를 영화에서 잘 담아내는 것도 그렇고 뭔가 되게 슬픈 장면인데 이상하게 웃긴 그런 포인트를 잘 집어넣고 장르를 잘 비틀고 이런 것들이 봉준호 감독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짧게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배드럭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나쁜 기적이라고 한국어로 나왔죠.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배드럭이라는 게 어쨌든 흔하지 않은 어떤 것인데 그게 뭔가 나쁜 쪽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뭔가 그거를 보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어쩔 수 없이 끌리게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되게 최근에 이걸 엄청 많이 느꼈거든요. 최근에 제가 집에 가는데 지하철역을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고 막 응급차 그 앰뷸런스 오고 난리가 나서 봤더니 그 도로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서서 봤는데 같이 그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 사람들은 왜 다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때 기분이 뭔가 엄청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서도 한 며칠은 계속 내가 거기 왜 그렇게까지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왜 서서 굳이 봤지? 약간 그 기분을 뭔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되게 뭔가 자극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도 그날이 좀 많이 생각났어요. 그러네요.
보통 좋은 기적, 보통의 기적이라고 하면은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뭐 모여서 보면서 뭐 박수 쳐주고 이런 게 되게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쁜 기적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나쁜 기적이 일어난 대상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쵸. 어떻게든 자기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끝까지 그걸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가 보지 말아라, 봐라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보고 보지 말아야 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꼭 영화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도 약간 그런 걸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너무 교훈적으로 끝났나? 아주 적절한 그런 이야기였고 그러면은 이제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인데요. 저희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 영화가 별이 5개입니다. 별이 5개짜리 영화고 저는 영화에 대한 영화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포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긴 영화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정말 오랜만에 별이 5개인 영화였고 아마 기회가 된다면 아이맥스로도 또 보고 싶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그냥 재밌다 이 생각을 계속 했는데요. 물론 용산 아이맥스로 봐서 그런 영상미적으로도 재밌었지만 그걸 보고 나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과도 그렇고 얘기할 거리도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도 더 재밌어지고 그래서 진짜 영화를 재밌게 봤다 이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맞아. 재밌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요즘 그쵸.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을.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많이 해요. 제가 녹음 직전에 645를 보고 왔거든요. 오. 영화. 근데 영화가 좋아요. 되게 재밌고 따뜻하고 되게 섬세하고 착하고 다 좋은데 조금 덜 웃겨요. 장르가 코미디 영화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새 진짜 재밌는 영화 없나? 하면서 찾아보게 될 때가 되게 많은데 일단 재밌는 영화가 나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재밌다라는 그 감상이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저는 좀 덧붙이자면 흥미로운 게 요즘 되게 PC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논란이 좀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예를 들어 마블 영화에서도 주인공들이 다 좀 뭐 캐릭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계산 없이 그냥 사람들이 원하니까 다 여성으로 바꾸는 게 아닐까? 약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영화적으로도 뭐 이 영화에서도 좀 그런 뭐 백인과 흑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PC적인 요소를 잘 녹이면서도 재밌어야 하는 게 좀 요즘 영상들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의 흐름에도 맞추면서도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저한테는 이 영화도 약간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너무 공감이 가요. 제가 마블을 정말 좋아하는데 마블의 팬들이 요새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PC함 쫓다가 재미를 잃었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반대로 이게 높 같은 경우도 굉장히 PC한 영화지만 재밌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블 시리즈 중에서도 그 드라마로 로키랑 그 완다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둘 다 PC한데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PC함과 재미없으면 별개라고 생각해요. PC에서 재미없다가 아니라 그냥 그 영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별개로 두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서 이런 높 같은 영화가 좋은 예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더 재밌었다.
저는 앞에서 원정 씨가 잠깐 언급해줬는데 이 영화 보면서 되게 하늘인데 바다 같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그 원반 모양의 진저킷이 나타났을 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비행 접시의 모습이긴 했는데 그 성게가 죽어서 그 뼈만 남으면 그렇게 하얗고 약간 만두 좀 더 납작한 만두 같은 어떤 원반 모양처럼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생각이 났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그 형태를 막 바꾸는 거 보고서는 해파리도 생각을 했고 또 그 호스트가 보고 있던 영상들이 막 문어 영상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해양 뭔가 그런 바다의 이야기랑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뭔가 가려진 이야기들, 사실들을 얘기할 때 뭐 수면 아래 있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늘에 있는, 하늘 높이에 있는 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바다를 깊숙이 들어가면 우주처럼 정말 까맣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저는 바다와 우주가 엄청 닮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뭔가 그래서 이것도 수면 아래 있던 거를 끄집어내듯이 그걸 하늘로 옮겨서 뭔가 우리가 모르던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계속 진재킷이 그 네모난 모습을 펴내는 것처럼 계속 까내는 재밌는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저희 모두 재밌게 본 그런 영화여서 오랜만에 또 영화에 대한 아쉬운 점보다는 즐거운 점을 잔뜩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가끔 되게 비판 위주로 평을 할 때도 있는데 그쵸.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싫은데 싫다고 해야지 어떻게 맞아. 좋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또 싫기만 하면 굳이 방송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좋은 지점이 있는데 아쉬우니까 음. 그 아쉬움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뭐 브로커라든지 뭐 아무튼 두 분 같이 했죠. 네. 그렇고. 근데 또 이 영화처럼 되게 즐거웠던 부분이 많으면 또 그 부분만 얘기해도 이렇게 시간이 잘 가니까 그러게요. 또 너무 즐겁네요. 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일단 뭐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하늘도 예쁜 계절인데 자연광이 마법을 부리는 시간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